이번엔 죽는구나. 트럭 짐칸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차갑게 파고들었고 옆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은 북쪽으로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북송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 단련대에서의 폭행, 굶주림, 강제노동. 세 번을 겪고 살아남았지만 네 번째는 달랐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반복 탈북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한 번은 제가 스스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안전하게 숨어 살 수 있었는데 저는 다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쳤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살 때 중국 구치소 철창 너머로 본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회색 죄수복을 입고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의 얼굴. 엄마 저예요. 엄마. 그 뒤로 저는 4번을 북송당했고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생존의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자유의 목소리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편의상 김성호라고 부르겠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입니다. 4번 끌려가고도 살아남은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13살이었던 1998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경북도 무산. 중국 국경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아궁이 하나, 낡은 이불 2채, 그리고 항상 비어있던 쌀독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국가에서 나온 보상금이라는 건 겨우 쌀 몇 킬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김연희는 혼자서 저와 2살 위 형 성민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성호야 성민아. 괜찮다. 엄마가 있잖니.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급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장마당에서 옥수수 죽을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튼 채로 돌아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밥을 주시고는 당신은 물만 드셨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먹어. 그땐 어린 마음에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998년 겨울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는 했지만 무산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도 이제 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방 구석에서 어머니와 형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중국에 갔다 올게. 엄마 위험해요. 걸리면. 걸리지 않으면 돼. 몇 달만 일하고 돈 벌어서 올게. 그럼 너희 밥 굶기지 않아도 돼. 형은 울먹였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틀 뒤 새벽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올게. 성민이가 동생 잘 챙겨라. 성호야 형 말 잘 듣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집엔 먹을 게 떨어졌고 형은 15살, 저는 13살. 두 소년이 겨울을 버티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성호야 우리 조금만 버티자. 엄마 꼭 온다. 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동네 인민반장 통반장에게 발견됐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고아원으로 보내야겠어. 고아원. 그곳은 육아원이라고 불렸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짐도 없이 그대로 트럭에 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우리 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면 우리 어떻게 찾아요?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산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 없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무산 고아원 정식 명칭은 육아원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한 방에서 잤고 아침 6시면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면장엔 찬물만 나왔고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붙어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옥수수 범벅이었지만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굶던 때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성우야, 오늘 배식 많이 줬다. 먹어. 형 성민이는 항상 자기 몫을 제게 나눠줬습니다. 밤이면 우리는 나란히 누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꼭 온다.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올 거야. 형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 노래를 배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후엔 밭일을 거들거나 교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혁명 영화를 봤는데 언제나 미제국주의가 악당이고 조선이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지상낙원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외쳤고 우리는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고 다른 세상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배가 고픈 건 우리가 미국 놈들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고아원 담을 넘어 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초를 서던 보위원 경비이 그를 붙잡았고 우리는 소란 소리에 창문으로 몰래 내다봤습니다. 남자는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중국엔 밥이 있어. 고기도 있고 쌀밥도 매일 먹어. 여기는 지옥이야. 닥쳐. 이 반동분자야. 보위원이 남자를 몽둥이로 때렸고 남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장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자는 중국 놈들한테 세뇌당한 반역자다. 중국은 거짓말쟁이들이 사는 곳이고 자본주의는 썩은 세상이다.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엔 밥이 있어. 그날 밤 저는 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엄마도 중국에서 밥 먹고 있을까?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거기서 잘 살고 계실 거야. 그런데 형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형도 뭔가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 어머니가 중국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곧 이쪽으로 압송될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잡혔다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을 믿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어머니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원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중국 구치소에 면회 갈 수 있게 허락이 떨어졌어.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국경을 넘게 됐습니다. 16살이 되던 해봄, 저는 원장 선생님과 함께 국경을 넘었습니다. 트럭 뒤에 실려 두만강 철교를 건넜고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처음 보는 중국은 놀라웠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었고 건물들이 높았으며 사람들의 옷이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구나.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국 공안 경찰이 운영하는 구치소. 회색 콘크리트 건물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면회실엔 철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은 여자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가득했으며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겨우 2년 만이었는데 어머니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성호야, 우리 성호. 어머니는 철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엄마. 우리는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그저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공안이 시간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미안해. 돈 벌어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성민이는? 형은 잘 있니? 네, 형이랑 같이 고아원에 있어요.
엄마 언제 나와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나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호야, 엄마 곧 북한으로 넘어간다. 북송될 거야. 그럼 집에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단련대로 갈 거야. 정치범 수용소일 수도 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련대, 정치범 수용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 엄마, 그럼 우리.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철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성호야, 들어. 엄마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공안이 어머니에게 뭔가 속삭였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말하길 내가 중국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한 명은 데리고 갈 수 있대. 북송 안 당하고 중국에서 살 수 있어. 그럼 저랑 형이랑 같이.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명만. 딱 한 명만 데려갈 수 있대. 성민이랑 성호 중에서 엄마가 선택해야 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미안해, 성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과 저 중 한 명. 누군가는 중국에서 어머니와 살 수 있고 누군가는 북한 고아원에 남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호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데려갈게. 성민이는 이제 18이야. 형은 곧 군대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어. 근데 너는 아직 어려. 엄마가 너를 지켜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꼭 나중에 형도 데려올게.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중국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와 결혼했고 저는 의부사들이 됐습니다. 형에게는 편지 한 장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엄마가 나를 선택했어. 형, 잘 살아. 꼭 다시 만나자. 펜을 쥔 손이 떨렸고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작은 마을. 의부사버지 리청은 50대 중반의 농부였습니다. 처음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집이 컸습니다. 방이 3개나 있었고 부엌엔 냉장고가 있었으며 거실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들어와.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리청은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첫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얀 쌀밥, 돼지고기 볶음, 계란찜, 김치, 그리고 뜨거운 국. 먹어. 많이 먹어. 어머니가 제 그릇에 밥을 퍼주셨습니다. 어머니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북한에선 옥수수죽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범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엔 하얀 쌀밥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니? 맛없어? 리청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부르게 잠들었습니다. 중국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리청은 저를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지만 집안일을 도우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밭일을 거들고 닭을 치고 가끔 마을 장터에 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었고 겨울엔 난방이 들어왔으며 옷도 새 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평범한 삶이구나.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체포될 걱정도 없었습니다. 리청이 어머니를 때리거나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호야, 여기서 잘 살자. 엄마가 너 지켜줄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형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형은 어디 있을까? 군대에 갔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을까? 고향 친구들도 생각났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아이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밭일을 하던 그 아이들. 나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는 건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북쪽 어딘가에 형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년 봄엔 내 성민이 형도 데려올 방법을 찾아볼게. 브로커한테 물어보고 있어. 정말요? 형도 올 수 있어요? 응. 돈이 좀 들긴 하는데 리청이 도와준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기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형을 여기로 데려오는 게 맞는 걸까? 형은 정말 여기 오고 싶어 할까? 형은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꿈도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형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형한테 돌아가야 해.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떠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장터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옷 속에 숨겨둔 돈 몇 위안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는 형한테 가야 해요. 국경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 없이 고향 없이 사는 삶은 저에게 진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두만강 철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둡고 불빛 하나 없는 북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미친 짓이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형 내가 간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순찰대에 붙잡혔고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이 새끼 중국 갔다 왔어? 간첩이냐 반역자냐? 그들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북송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북송 후 저는 단련대로 보내졌습니다. 단련대.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땅을 팠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옥수수 범벅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빨리 안 움직여? 이 반동 새끼야. 감독관들은 틈만 나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이유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때렸고 일이 느리면 때렸고 눈이 마주치면 때렸습니다. 석 달을 버텼습니다. 살이 빠져서 갈비뼈가 드러났고 손엔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어느 날 밤 저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경비병의 눈을 피해 산을 타고 국경으로 달렸습니다.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성호야 왜 돌아왔어? 왜? 어머니는 울었지만 저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6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신고로 또 붙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저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북송이었습니다. 또 왔어? 이번엔 가만 안 둔다. 보위부 조사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단련대. 이번엔 더 가혹했습니다.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세 번째 북송. 네 번째 북송. 매번 잡혔고 매번 단련대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폭행당했고 매번 죽을 뻔했습니다.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네 번째 단련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야 성호야. 너 어머니 김연애 맞지? 내 아저씨는 어떻게 해? 나도 중국에서 왔거든.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암이었대. 작년 겨울에 중국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선택했던 어머니. 중국에서 안전하게 살고 계실 거라 믿었던 어머니. 제가 북송당할 때마다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 형 성민이는 군대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은 찾을 수 없고 고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단련대를 나온 뒤 저는 무산을 떠돌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23살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뭐라고요? 한국. 대한민국. 거기 가면 탈북자들 다 받아줘.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대신 돈이 좀 들어. 그리고 위험해. 중국 거쳐서 동남아시아까지 가야 하거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텔레비전에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라고 배웠지만 사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형은요? 제 형도 데려갈 수 있어요? 형? 형이 어디 있는데? 군대에 있어요. 찾을 수 있으면.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불가능해. 너 혼자라도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밤새 고민했습니다. 형을 두고 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형을 찾을 방법도 없었고 저는 이미 4번이나 북송당한 전과자였습니다.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살아야겠어. 살아서 언젠가 형을 찾을게.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5번째 국경, 그러나 이번엔 북송이 아니라 한국행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고 정글을 걸어서 넘고 위조 여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매 순간이 두려웠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013년 가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4살 빈손으로 도착한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하나원 통일부 정착지원시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선 대통령 욕해도 감옥 안 가요.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를 줘요. 휴대전화로 전 세계 뉴스를 볼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 구로구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2평짜리 방. 화장실과 부엌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검정고시부터 시작하자. 낮엔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저녁엔 주차장에서 일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차를 세우고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같은데 달랐습니다. 영어 단어가 섞여 있었고 줄임말이 많았으며 사투리도 다양했습니다. 야, 여기 발렛 되는 거임? 네. 발렛이 뭐예요?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것도 모르냐? 너 어디서 왔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배워갔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1년 뒤 초중고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2년 뒤 야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 낮엔 편의점에서 알바, 저녁엔 학교, 밤엔 배달 아르바이트.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며 버텼습니다. 형 힘들면 쉬어도 돼. 같은과 친구가 걱정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단련대에 비하면 이건 천국이었습니다. 3년 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출신이 북한이시네요. 면접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탈북민입니다. 우리 회사는 해외 업무가 많아서요. 영어 되세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이가 29이면 신입으로는 좀. 탈락. 10곳을 지원했고 10곳 모두 떨어졌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영어.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금을 모아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6개월 동안 영어만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지원했습니다. 30살 무역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성호 씨.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드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대리, 이게 보고서야? 상사 박 부장이 서류를 제 책상에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탈북민이라더니 문서 작성도 제대로 못하네. 기본도 안 돼 있어.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참자. 절대 나쁜 인상 남기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밤 12시까지 남아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네. 박 부장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받았고 회식 자리에선 북한에선 어땠어? 라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업체와의 계약 건이었습니다. 김대리, 중국어 할 줄 알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생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협상을 성공시켰고 회사에 큰 수익을 안겼습니다. 김대리 잘했어. 박 부장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성호 씨 대단하시네요.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할게요.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진아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커피를 사러 오는 그녀를 보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진아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고 밝혔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보통 사람들은 좀 불편해해요. 나는 성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2년을 연애했고 33세 청혼했습니다. 진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탈북민이라고? 안 돼. 진아야, 다시 생각해봐. 장모님 이현정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성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탈북민은 불안정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저는 장모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 무슨 설명? 제 인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딱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장모님은 마지못해 거실로 저를 들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PPT 파일을 열었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 김성호의 인생.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고아원 생활, 어머니와의 이별, 4번의 북송, 단련대에서의 폭행, 어머니의 죽음, 한국행 결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살. 검정고시, 야간 대학, 어학연수, 취업, 프로젝트 성공, 현재 과장 직급. 마지막 슬라이드. 미래 계획 진아와 결혼, 가정 꾸리기, 고아원 아이들 지원. 장모님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진아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장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 보네. 미안하다, 성호야. 아닙니다, 어머니. 결혼해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그날 저는 장모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2018년 봄 저는 진아와 결혼했습니다. 1년 뒤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3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갑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모래놀이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뭐 될까?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되면 돼. 아빠가 응원할게. 진짜? 뭐든지? 응, 뭐든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북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싶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하고 멘토링을 해주고 제가 걸어온 길을 함께 걸어주고 싶습니다. 형 보고 싶어. 가끔은 누군가에게서 들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성민이 형이 나를 찾으러 다녔다는 소문을. 서로 닿지 못했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자연스럽게 형 생각이 납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알게 됐습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곳이라는 걸. 4번 북송당했던 그 소녀는 이제 이 땅에서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선택한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